내가 준 가방 왜 버렸니? 아, 그거요? 어머니, 그런 싸구려 가방 들고 다니면 회사 사람들 다 비웃어요. 제 체면도 있는데요. 싸구려. 그거 내가 친구랑 백화점에서 몇 시간 동안 고른 15만 원짜리야. 결코 싼 게 아니야. 10만 원이요? 하, 그러니까 싸구려죠. 요즘 사람들 100만 원짜리 가방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안 들고 다닐 건데 집에 두면 뭐해요? 버리면 필요한 사람이 쓰겠죠? 그게 오히려 낫잖아요. 너 있잖아. 상대방이 정성껏 준 선물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무시라뇨? 전 오히려 정리해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뭘 주셔도 솔직히 저한테 도움된 적 있나요? 늘 필요 없는 걸 사다 주고 본인만 생생해쓰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 주시는 게 나아요.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순,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알뜰살뜰 살아왔고 제 철학 하나는 확고했습니다. 아들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게 제 아들을 편하게 사는 길이다. 이거였지요. 남들은 아들 뒷바라지에만 온 힘을 쏟는다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 아들이 편하고 며느리가 불편하면 아들이 고생한다는 걸 제 삶에서 뼈저리게 배워온 까닭입니다. 그래서 늘 며느리에게 마음을 쓰고 작은 선물 하나를 고르더라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마른 나무잎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구르는 걸 보면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며느리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9월의 하늘은 유난히도 파랗고 높았는데 그 아래서 저는 자꾸만 며느리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회사 일에 육아까지 병행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늘 바쁘다고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그 발걸음이 어쩐지 제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만큼은 특별한 선물을 해줘야겠다. 제 가슴 속에서 작은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물이라는 게 뭘까 싶더군요. 저는 평생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누비며 500원 단위도 깎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며느리 또래가 좋아할 만한 물건을 고르려니 영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전날 저녁 국을 끓이다가 후추향이 코끝에 스며드는 순간에도 화장품을 사줄까 아니면 옷이 나을까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치찌개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 냄새조차 제 결정을 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친구 오정화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그이는 저와 달리 유행에 밝고 며느리 또래 아이들도 있어서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정화야, 내일 시간 좀 있니? 같이 백화점에 좀 가자. 제가 전화를 걸자마자 들려온 건 그녀 특유의 빠른 숨소리와 함께한 대답이었습니다. 백화점? 언니답지 않네. 웬일이야? 며느리 생일이거든. 아무래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혼자 가면 괜히 엉뚱한 거 집어올까 봐 겁나네. 다음 날 우리는 오전 일찍부터 버스를 타고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맑은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제 마음도 그만큼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과연 잘하는 짓일까 하는 망설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향수 냄새와 반짝이는 쇼윈도가 저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제 낡은 구두가 매끈한 대리석 바닥을 딛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정화는 발걸음을 재빠르게 옮기며 여기저기 가방 매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죽 가방을 툭툭 두드릴 때마다 저는 마치 심장이 같이 쿵쿵 뛰는 듯 했습니다. 이거 어때? 색감도 세련됐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인기 많대. 그녀가 권한 건 15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덜덜 떨렸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비싸 보였거든요. 제 평생 제 생일에도 그런 금액의 선물을 사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에게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내 마음이 편하지. 며느리의 고단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제 손은 떨림을 참고 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 카드를 내밀면서도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기계가 삑 소리를 내며 결제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두근두근 요동쳤습니다. 점심은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해결했습니다. 김치볶음밥 한 숟가락을 뜨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가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붉은 고추기름 냄새가 입안을 감돌았지만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연거푸 물만 들이켰습니다. 제 속은 이미 가방 하나로 가득 차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새 가죽 특유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그 위를 스치며 반짝임을 더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제 속에서는 자꾸만 물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명 값비싼 선물이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가방만 주기에는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안했습니다. 제 기준에는 15만 원이 큰 돈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런 액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방 안에 진짜 선물을 넣어주자고요. 제 손끝이 떨리면서도 이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서랍을 열 때 나는 낡은 나무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차갑고 무게감 있는 무언가가 손끝에 닿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매달렸습니다. 이걸 꺼내야 할 때가 온 거다. 그 순간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꺼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가방이지만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이 담긴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 위에 직접 쓴 편지도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서진아, 육아에 직장에 힘들지? 장수도 챙겨주느라 항상 고맙다. 내 마음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 짧은 글귀였지만 글자를 눌렀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가 가방 속에서 얼마나 무겁게 다가올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4 종이에 굵은 글씨를 적었습니다. 102로 겁니다.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글씨를 쓰는 순간 펜촉이 종이를 눌러 파고들었고 제 마음속 결심이 또렷하게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이웃집에서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왔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집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문고리에 걸어두는 순간 금속에 끈이 부딪히며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짧은 울림에 제 심장은 한 박 더 크게 뛰었습니다. 며느리 집은 1층이어서 CCTV가 잘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손주와 퇴근할 시간이니 바로 선물을 챙기겠죠.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돌아서는 발걸음은 묘하게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습니다. 등 뒤에서 바람이 스치며 옷깃을 흔들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서진이 손에 달렸다. 반드시 열어보겠지.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면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니 정적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벽식에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두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곁에 두고 앉아 있었지만 알림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초저녁 별빛이 깜박였고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부디 내 마음을 알아주길. 그렇게 속삭인 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제 결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도 10번은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화면을 켜면 까맣게 잠든 액정만 보이고 알림 하나 뜨지 않는 그 고요가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내는 게 귀에만 들리는 듯했고
그 사이사이에 제 심장 박동이 덧붙여져 방 안이 시끄럽게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가방을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건 아닐까? 문고리에 걸려 있는 걸 그냥 집 안구석에 두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방치된 거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냄비에 국을 끓이려 불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김이 허공으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냄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 가방을 가져갔다면 어떡하지? 내가 붙여둔 쪽지를 못 보고 그냥 절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국자가 덜컥 소리를 내며 냄비 가장자리를 쳤고 넘친 국물이 불 위로 흘러내려 치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국물보다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창밖으로 노을빛이 흘러내릴 때쯤 친구 오정화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경순 언니, 서진이한테서 연락 왔어?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러자 정화의 입꼬리가 내려앉으며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락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언니, 혹시라도 가방 안에 넣은 거 서진이가 못 본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방울이 이마에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니? 내가 일부러 딱 보이게 넣어놨는데, 하지만 혹시 제 목소리는 끝맺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정화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잔을 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애들은 시댁에서 뭘 줘도 그냥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 하지만 이번 건 다르잖아. 그 안에 든 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차잔이 덜그럭거리며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져 제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데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그 가방을 열어봤을까? 혹시 그냥 버려두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설마 필요 없다고 치워버린 건 아닐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속이 얼음물로 가득 차는 듯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멀리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회사 출근길인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쪽을 스치듯 바라보더니 순간 눈길이 어딘가 불편한 듯 흔들리고는 이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 짧은 눈빛에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뭐지? 무언가 알고 있는 눈빛 아니었나? 슈퍼에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표정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억지 웃음을 짓는 듯 하면서도 속내를 감춘 듯한 그 묘한 표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있을 터라 괜히 방해될까 싶어 손가락이 눌렀다 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 안에 든 게 얼마나 귀한 건데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그 목소리가 제 의지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전화를 걸려다 말고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진이가 혹시 가방 안을 열어보지도 않았다면 어떡하지? 그러다 그 안에 든 걸 못 보고 흘려버리면. 제 속삭임은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창밖은 벌써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켜졌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날 밤 결국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요동쳐서 베개에 닿은 귀가 쿵쿵 울리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아무 알림이 없는 까만 휴대폰 불빛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더는 못 기다리겠다. 꼭 전화를 해야겠다.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지. 그 가방 안에 든 게 어떤 건데. 며칠이 지났지만 며느리 서진이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고 꺼내기를 수십 번,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알림창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한 화면이 마치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정말 가방을 열어봤을까? 그 안에 있는 걸 제때 확인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시장에 나가보니 대파를 고르던 이웃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경순 언니, 지난번에 며느리 생일이라더니 잘 챙겨줬어. 순간 대답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손에 쥔 대파 잎이 축 늘어지는 게 꼭 제 심장 같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뭐, 챙기긴 했지.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챙겨줬냐고. 나는 내 평생 가장 큰 마음을 담았는데 정작 받은 쪽에서 반응이 없으니 내가 잘한 게 맞는 걸까?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는데 고등어 비린내와 파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에 익은 냄새였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냄새마저 괜히 불안과 초조를 더욱 부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창수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괜히 방해가 될지도 몰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게 혹시라도 방치되면 어떡하지? 결국 번호를 눌렀다가 또 취소하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초겨울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마구 굴러다녔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바스락거림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제 가슴 속 불안을 들추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혹시 서진이가 가방 안을 열어보지도 않고 구석에 던져둔 건 아닐까? 그러다 먼지가 쌓이고 결국은 상상만으로도 속이 쓰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쨍쨍 울려 퍼지고 그 틈마다 제 심장도 같이 뛰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귀한 걸 아무 생각 없이 흘려버린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 얼굴 본 지 오래됐네. 애 보느라 바쁜가 봐. 그 말에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한 걸까?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걸까? 눈빛이 흔들렸고 손가락은 엘리베이터 벽을 괜히 긁적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스불에 올린 냄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된장국이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퍼졌지만 그 향조차 제 속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넣은 게 이대로 잊히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목구멍을 막아 국 한 숟갈도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오정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서진이한테 연락 왔어? 아니, 아직이야. 아니, 그럴 리가 있나? 그 안에 든 게 얼마나 큰데 고맙다는 말이라도 당연히 해야지. 언니, 괜히 불안하다. 정화의 말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속을 그대로 들여다본 듯 했으니까요. 그날 밤 베란다에 나서니 싸늘한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와 자동차 경적이 섞여 왔습니다. 불빛이 꺼져가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설마 버린 건 아니겠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일부러 보이게 넣어놨는데. 그러나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고요 속에서 제 불안은 새로운 모양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켜니 사회면 첫머리를 장식한 건 아파트 택배 분실 사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택배 상자를 들고 달아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CCTV에 선명하게 잡혀 있었고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이 연이어 분실되고 있습니다.
박스를 통째로 가져가거나 안에 든 물건만 꺼내가는 수법이 늘어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순간 제 손에서 리모컨이 덜컥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턱 막히며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보이는 낯선 이의 그림자가 마치 우리 단지 현관 앞에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혀끝으로 적시려 했지만 갈증은 도리어 깊어졌습니다. 설마 그 가방은 멀쩡히 두었더라도 내가 넣어둔 귀한 것만 누가 슬쩍 빼간 건 아닐까? 박스가 멀쩡해도 속이 텅 비어 있다면 머릿속에 소름 끼치는 상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등골이 싸늘해지고 두 손이 절로 맞잡혔습니다. 그날 오후 단지 내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이 또 제 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둘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백일동에서 택배 없어졌다잖아. CCTV 있어도 소용없다더라. 그러니까 요즘은 박스만 두고 안에 있는 것만 빼가는 경우도 많대. 그 말에 다리가 휘청하며 벽을 짚었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벽지를 꾹 눌렀고 까끌까끌한 촉감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시금 그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 안이 비어 있다면 나는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겠지. 결국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 그렇게 망설이다가 끊었던 번호를 이번엔 꾹 눌렀습니다. 가슴은 두근두근 마치 북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신호음이 이어지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베어 미끄럽게 번졌습니다. 아들, 선물 잘 받은 거 맞니?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무실의 키보드 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엄마, 잘 받았어.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 있는 건 확인했니? 제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잠시 또다시 침묵. 창수가 뭔가 말하려다 주저하는 듯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사이 제 손은 덜덜 떨렸고 휴대폰을 쥔 손목이 뻐근해졌습니다. 아마. 했을 거야. 아마. 그 두 글자가 칼날처럼 제 귓속을 찔렀습니다. 아들, 정확히 확인해봐. 그게 그냥 가방만 준 게 아니니까. 제 목소리는 절박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대답을 흐리며 통화를 서둘러 끊으려 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따 얘기해.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제 가슴까지 잘라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손가락이 얼얼하게 저려왔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안 했구나. 서진이가 그냥 가방만 본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이미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함께 겹쳐져 마치 재불안이 소리로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에 휘날린 비닐봉지가 덩그러니 나부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빈 가방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쾅 두드려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리에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숨을 삼키며 문을 열자 친구 오정화가 허겁지겁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잔뜩 헐떡이며 제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언니, 나 그녀의 눈빛은 크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화야? 제 목소리는 떨려서 겨우 내뱉는 듯 나왔습니다. 오정화는 차마 바로 말을 잇지 못하고 헐떡이는 숨만 내쉬었습니다. 눈동자가 방 안 구석구석을 헤매다 제 얼굴에 꽂히는 순간 저도 알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언니, 나 방금 정말 놀라운 걸 봤어.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도대체 뭘 본 것일까? 제 심장은 요동쳤고 두 무릎은 덜덜 떨리며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 방금 뉴스 봤어.
내가 보자마자 언니 생각이 나서 그냥 뛰어왔어.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정화의 눈빛은 불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제 심장에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무슨 뉴스 말이야? 제 목소리는 떨려서 속삭임처럼 나왔습니다. 오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 뉴스 영상에는 낯선 남자가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슬쩍 열더니 안에 있는 물건만 꺼내고는 태연하게 덮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물품만 빼가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피해 주민이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는 순간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화면에 비친 박스가 마치 제가 며느리 집 앞에 걸어두었던 가방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그 가방도 겉은 그대로인데 안에 넣은 귀한 건 이미 사라진 게 아닐까?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정화는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남일 같지 않잖아, 언니. 더 무서운 건 아까 옆집 아줌마를 만났는데 우리 단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지난달에 103동에서 귀금속 들어있던 박스가 있었는데 겉은 그대로였는데 속은 싹 비어 있었다는 거야. 집주인은 며칠 뒤에 알았다잖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 뉴스는 나도 봤어. 그런데 정말 귀금속이 사라졌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거실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손등의 핏기가 사라져 창백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정화야, 그럼 내 건 입술이 바짝 말라 말끝이 갈라졌습니다. 오정화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나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는 몰라도 언니가 말하는 그 귀한 거 만약 누가 가져갔다면 큰일이잖아. 언니,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 집 앞에 걸려있던 그 가방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겉은 고운 가죽이 반짝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상상. 그 상상이 너무 생생해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귀에는 제 심장 뛰는 소리만 꽝꽝 울렸습니다. 만약 그 안에 넣은 게 사라졌다면 평생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텐데. 그때 오정화가 제 어깨를 다급하게 흔들었습니다. 언니, 괜히 겁주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요즘 세상에 진짜 별별 일이 다 있잖아. 내가 오늘 들은 얘기만 해도 벌써 2건이야. 언니, 제발 확실히 확인해봐. 안 그러면 언니 잠도 못 잘 거야.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화야, 그 말 듣고 나니까 내 심장이 너무 무섭게 뛰네. 진짜 확인을 해야 할까봐. 오정화는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도 눈꺼풀은 무겁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며느리 집 앞에 걸어두었던 그 가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단단한 가죽에 아직 새것 냄새가 풍기던 그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제가 떨리는 손으로 넣어둔 귀한 것이 고스란히 함께 담겨 있던 장면이. 만약 누가 가방만 챙겨가 버렸다면, 아니, 요즘 뉴스에서 본 것처럼 안에 든 걸 빼가고 가방만 다시 버렸다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CCTV 화면에 낯선 남자가 택배 상자를 열더니 물건만 빼가고 빈 상자만 휙 던져두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회부 기자가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도난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일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가 이내 지웠습니다. 손끝에서 땀이 배어나와 화면이 미끄러웠습니다. 내가 신고해버리면 며느리 체면이 뭐가 되나. 동네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시댁이 며느리한테 선물 줬다가 도둑 맞았다 소문 퍼질 텐데 창수는 회사에서 얼굴을 못 들 거야. 머릿속에서 온갖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경찰 신고라는 단어가 제 입술 위까지 차올랐다가 아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자 꿀꺽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자꾸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 안에 든 걸 진짜 잃으면 나는 평생 다시 못 만든다. 내 손끝에서 흘려보낸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건데. 제 두 손을 마주 잡아주니 뼈마디가 삐걱거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기억하지? 아들보다 며느리한테 잘해야 해. 며느리가 웃어야 아들이 편히 살아. 그는 살아생전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주변에서 아들 부부가 갈등하는 집을 열어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며느리에게 쏟기로 했습니다. 제 생일, 제 기념일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도 며느리의 날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된 제 삶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고등어 한 마리 값을 두고 상인과 신랑이 하며 500원을 아끼던 기억, 그 돈으로 며느리 손주 기저귀를 사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국 한 그릇 앞에 앉으면 빈 의자 너머로 남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아들만 잘 살면 됐다. 그게 제 위안이자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며느리가 제 선물을 무시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숨겨둔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귀한 것을 그저 하찮은 가방에 함께 담아주었을 뿐인데 혹시 서진이는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린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안에 있던 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린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괜히 제 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방을 훔쳐달아나는 소리처럼. 저는 그 소리에 흠칫 놀라 거실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텅 빈 집안의 불빛이 가득 커졌지만 제 가슴은 오히려 더 쓸쓸하게 파여갔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걸 왜 거기에 넣었을까? 차라리 직접 전해줄 걸. 서진이가 열어보지도 않고 버린 거라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다짐하듯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은 꼭 확인해야겠다. 더는 못 버틴다. 내 손끝의 세월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스스한 머리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눈두덩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가을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쓰레기차가 부르릉 하는 소리를 내며 단지를 돌고 있었고 아이들이 등교길에 쏟아내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흐뭇하게 바라봤을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제 귀에 모든 소리가 멀고 공허하게만 울렸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나였습니다. 그 가방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 안에 귀한 것 무사한 걸까? 김치찌개를 데우며 저녁 준비를 하던 순간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국물 튄 냄새가 고소한 김치 냄새와 섞여 코끝을 자극했지만 심장은 이미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정화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서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헉헉 소리를 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반짝이고 손에는 아직 마트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도 요 며칠 잠을 못 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오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까 내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는데 눈을 의심했어. 언니랑 같이 백화점 가서 산 그 가방 있잖아. 아직 태그도 안 뗀 채로 그게 거기 재활용장에 덩그러니 있더라. 제 귀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마치 바닷속 깊이 잠수한 듯 주위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정화의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단어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장수가 분명 잘 받았다고 했는데. 오정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동자는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다른 쓰레기 봉투 사이에 그 가방이 있었어. 내가 혹시 몰라서 들고 오진 못했는데 너무 놀라서 얼른 달려온 거야. 같이 가서 맞는지 확인해보자. 제 다리가 휘청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벽을 짚고 가까스로 몸을 세웠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넣어둔 귀한 것, 혹시 그대로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 심장이 폭발할 듯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귀한 게 거기 있었는데. 오정화는 제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빨리 내려가 보자. 아직 거기 있을 거야. 하지만 누가 보기 전에, 누가 손대기 전에 어서 확인해야 해. 우리는 계단을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제 숨은 목구멍에서 헉헉 새어나왔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싸늘했습니다. 재활용장 근처에 다가가자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무더기 사이에 정말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백화점에서 산 멀쩡한 가방이, 태그도 채 뗀 적 없는 광택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가방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재활용장에서 주워온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반짝이는 가죽은 여전히 새 것 같았지만 제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던진 그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습니다. 식탁 위 형광등 불빛이 가방 위에서 번들거리며 반사되는데 그 빛조차 제 눈에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짧게 이어진 뒤 며느리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심장이 한 번 크게 울렁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내가 준 가방, 왜 재활용장에 버렸니? 순간 반대편에서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서진의 냉소적인 웃음이 들렸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그런 싸구려 가방 들고 다니면 회사 사람들 다 비웃어요. 제 체면도 있는데요. 그 말에 제 혈관이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덜덜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싸구려! 그거 내가 친구랑 백화점에서 몇 시간 동안 고른 15만 원짜리야. 결코 싼 게 아니야. 15만 원이요? 하, 그러니까 싸구려죠. 요즘 사람들 100만 원짜리 가방은 기본이에요. 그거 어차피 제가 안 들고 다닐 건데 집에 두면 뭐해요? 버리면 필요한 사람이 쓰겠죠? 그게 오히려 낫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있잖아. 상대방이 정성껏 준 선물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시라뇨? 전 오해 정리해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뭘 주셔도 솔직히 저한테 도움된 적 있나요? 늘 필요 없는 걸 사다 주고 본인만 생생해지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 주시는 게 나아요. 어머니, 제발 그런 선물하지 마시고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왜 선물을 하고 욕을 들으세요? 누가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 어머니 착각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들이 골라주는 옷, 신발, 가방 다 안 좋아해요. 이제 제발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그 순간 제 목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끝이 입천장에 달라붙은 듯하고 손끝은 더 이상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형광등 불빛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물 하나로 마음이 오가는 게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그거 아니? 그 가방 안에는 내가 상상도 못한 더 큰 선물이 있었다는 거. 서진의 숨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하자. 오늘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의자에 깊게 기대 앉았습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가방만이 묵직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딱딱하고 움직이는 소리조차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계속되는 초인종 소리에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창수와 며느리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창수는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까 전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방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진도 울상이 되어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그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동자가 가방에 꽂히자 마치 금덩이라도 본 듯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목은 부풀어 오르고 손끝은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지퍼가 끝까지 열리자 안쪽에서 가지런히 쌓여있는 지폐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은행에서 가 찾아온 빳빳한 5만원권 5뭉치, 총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멎은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창수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며느리 서진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제 1년치 월급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찬타며 버린 가방 안에 든 게 바로 이거다. 내 평생 알뜰살뜰 모아 너희를 위해 준비해둔 돈이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니? 내 마음을 짓밟고 그 정성을 쓰레기처럼 내던졌지. 이 돈보다 더 큰 걸 잃은 거다. 내 마음을. 창수는 머리를 감싸준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퍼를 다시 닫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앞으로 어떤 도움도, 어떤 선물도 기대하지 마라. 너희는 내 마음을 잃은 거다. 창밖에서 가을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제 눈빛은 단호했고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방 위에 올린 제 손길은 더없이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 위에는 며느리가 내팽개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 것처럼 반짝이는 가죽,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밟고 간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손바닥으로 그 가죽을 쓸어내리니 매끈하면서도 차가운 감촉이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저에게 다시는 속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다시 찾아와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잔뜩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 손을 비비며 중재하려 애썼지만 결국 제게 할 말은 변명뿐이었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그런 의도로 버린 게 아니래요. 회사 사람들 눈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수야,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남이 준 마음을 발로 차는 건 상황 탓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 인격의 문제지. 며느리는 울먹이며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은
저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진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정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못 돌려놓는다. 내가 오늘 내게 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 마음을 쓰레기장에 던져버린 거지. 그 말을 하면서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제게 늘 하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경순아, 내가 며느리한테 잘해야 우리 창수가 편하다. 자식이 고생하는 건 다 배우자 탓이다.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엄격하기보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했고, 며느리를 웃게 하는 게 곧 아들을 편하게 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가방 같은 거 말고. 세상에 제 정성은 안중에도 없고 결국 돈만 원했다는 거였지요. 저는 그제야 결심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좋다. 내가 원하던 돈 이제 평생 받을 일 없을 거다. 오늘 이후로 나는 너희한테 어떤 선물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 내가 가진 건 내 삶을 위해 쓰고 절대로 너희 손에 들어갈 일 없을 거다. 아들은 울상을 지으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창수야, 내가 의지할 건 내 아내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내를 선택한 순간부터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는 거다. 나는 내 노후를 위해 살겠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웃 친구 정화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경순 언니, 잘했어. 사람들이 언니 마음을 몰라줘도 나는 알아. 그동안 얼마나 며느리 챙긴다고 고생했는지 내가 다 봤잖아.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제 힘으로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그 가방은 제 옆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록 쓰레기장에서 건져왔지만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준 증거물이니까요. 남의 정성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람, 끝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속 시원한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